거울은 당신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 당신 욕실에 걸린 그 평평한 유리판 안에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것을 거의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빛은 거울 앞에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방식으로 길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의 결과가 가리키는 것은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당신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입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거울이 왼쪽과 오른쪽을 뒤집는다고 믿어왔지만 사실 거울은 거의 아무것도 뒤집지 않습니다. 뒤집는 것은 다른 곳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방향 감각, 당신의 의식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습관. 그러니까 당신이 거울 속에서 보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거울 속의 당신은 언제나 당신보다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극도로 미세해서 느낄 수 없을 뿐 당신은 단 한 번도 지금의 자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확인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빛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요.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표정을 점검하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다독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떤 얼굴인가? 피곤한가? 괜찮은가? 아직 버틸 만한가?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와서 거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생각보다 훨씬 이상한 물건입니다. 벽에 붙어 있는 얇은 유리 뒤에는 금속막이 있습니다. 그 차가운 표면은 말이 없고 의도도 없고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심한 표면이 당신을 보여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유리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금속은 당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미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거울은 당신을 인식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빛과 물질이 만나는 방식의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의 피부에서 튀어나온 광자, 방 안의 전등에서 날아온 광자, 창문을 통과한 햇빛의 조각들이 거울 표면의 전자와 상호작용하고 그중 일부가 당신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라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전부가 나라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공 하나가 벽에 부딪혀 튕기는 장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작점이 있고 경로가 있고 반사 각도가 있고 끝점이 있죠. 하지만 빛은 우리가 공을 이해하던 방식으로는 끝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처럼 행동하고 직진하는 것 같다가도 모든 가능한 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적인 상식은 여기서부터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파인만은 이 미끄러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로 걸어 들어갔죠. 그는 빛이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개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길을 어떤 의미에서 다 훑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빛은 주변의 길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빛이 주변 경로의 냄새를 맡고 비교하느냐고?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이것은 설명을 위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한 언어가 여기서 갑자기 시처럼 들리는 이유는 현실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상상해 봅시다. 한밤중 완전히 어두운 방입니다. 한쪽에는 아주 작은 광원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당신의 눈이 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 빛은 왜 하필 그 각도로 반사되어 당신에게 도착할까요? 왜 바로 옆 경로는 아니고, 왜 조금 더 위도 아니고, 왜 아래도 아닐까요? 상식은 말합니다.
반사각이 입사각과 같으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규칙의 이름일 뿐 이유는 아닙니다. 왜 그런 규칙이 생기느냐는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규칙에 너무 빨리 만족합니다. 비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를 묻는 아이에게 중력이니까라고 대답하는 순간처럼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답은 질문을 닫지 않고 단지 더 깊은 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거울도 그렇습니다. 빛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진짜로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작동 원리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울을 보는 우리의 감각은 물리학보다 심리학에 더 가까워 보일 만큼 익숙합니다. 당신은 거울 속의 얼굴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즉시 압니다. 그 얼굴이 오늘 좀 낯설어 보여도, 부은 것 같아도, 늙어 보여도, 피곤해 보여도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거울 표면에는 이름표도 없고 당신을 식별하는 장치도 없습니다. 물리학은 광자를 말해주지만 정체성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거울은 어떻게 당신을 당신으로 만들어 보이게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자주 착각합니다. 거울 속에 얼굴이 있으니 거울이 나를 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거울 속에는 실제로 아무 얼굴도 없습니다. 표면 뒤에 작은 인간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 속에 이미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단지 특정 방향으로 재배열된 빛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울은 형상을 저장하는 물건이 아니라 경로를 허락하는 물건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거울 안에 무엇이 아니라 거울을 경유해 당신의 눈에 도달한 정보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 거의 철학 전체를 갈라놓을 정도로 큽니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광학적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극도로 편향된 보고서. 앞면만 보여주고 표면만 강조하고 빛이 닿는 방식만 전달하는 보고서. 당신의 기억, 후회, 결심, 상처, 욕망은 거기에 직접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보고서 전체를 나라고 읽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의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거울은 단지 빛을 돌려보내는데 당신의 뇌는 거기서 인물, 감정, 나이, 상태, 자존감을 추론합니다. 다시 말해, 거울은 적고 의식은 많습니다. 거울은 차갑고 당신은 거기에 서사를 더집힙니다. 유리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세 번째 질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거울이 당신을 보여주는 물건이 아니라면 왜 당신은 그 앞에서 위로받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까요? 왜 어떤 날은 거울 속 얼굴 하나로 하루가 결정되고 어떤 날은 같은 얼굴이 낯선 타인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은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고 훨씬 더 깊게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늘 어떤 표면을 통해 우회해서 만납니다. 거울, 타인의 시선, 기억, 언어, 사진, 그리고 내면의 독백. 문제는 그 모든 표면이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파인만은 과학이 신비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았죠. 꽃을 바라보며 과학은 그 아름다움을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더한다고 말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 송이 꽃의 색, 구조, 진화, 곤충과의 관계를 아는 것은 꽃을 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이상하게 만듭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물리학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법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잠깐 멈춰 봅시다. 아주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아직 언어가 매끈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단단하지 않았던 때.
당신은 어느 날 거울 속 움직이는 존재를 보고 손을 뻗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도 손을 뻗었죠. 당신은 웃었고 그 존재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저건 남이 아니다. 저건 나다. 그 깨달음은 너무 빠르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기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장면은 인간 의식이 자기 자신을 외부 표면에서 인식하는 가장 기묘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금속막과 빛과 신경세포 몇 개를 이용해 나를 발명해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울은 사물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울이 왼쪽과 오른쪽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울은 당신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 존재도 당신의 오른손과 대응되는 위치에 손을 듭니다. 거울은 좌우보다 앞뒤를 뒤집는데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생 그 반대로 느껴온 걸까요? 답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힌트는 이것입니다. 거울은 당신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뇌가 자기 몸을 기준으로 세상을 읽어온 방식이 거울 앞에서 갑자기 한번 꼬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꼬임 때문에 우리는 거울 속의 얼굴을 단순한 표면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단지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보는 누군가의 형식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점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 볼 때조차 그것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전시키고 번역하고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열린 고리는 세 개입니다. 빛은 왜 하필 그 길을 택하는가? 거울은 왜 당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당신은 그 표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고 확신하는가? 아직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울 앞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거울을 버려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울이라는 익숙한 사물을 잠시 잊고 오직 경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한 점에서 출발한 빛이 다른 점에 도착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중간에 거울이 놓여 있든 물이 있든 렌즈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하나의 가장 효율적인 길을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빛의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파인만의 설명에서 중요한 건 그 길이 처음부터 특별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길이 한 번씩 고려된 끝에 어떤 길들은 서로 지워지고 어떤 길들은 살아남는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사고방식 자체를 뒤집습니다. 빛이 처음부터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답이 서로를 지우고 난 뒤 남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다시 말해,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계산하고 겹치고 상쇄하고 우연히 드러나는 질서를 통해 법칙처럼 보이는 것을 만듭니다. 거울 반사가 대표적입니다. 파인만은 페르마의 최소시간 원리를 설명하며 빛이 가장 짧은 시간을 가는 경로를 택한다고 말하는 고전적 설명을 보여준 다음 그 표현조차 더 정밀하게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아주 조금 경로를 바꿔도 시간이 1차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는 주변의 많은 경로가 거의 같은 시간을 가지는 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주변 경로들은 위상이 비슷해 서로 보강하고 크게 다른 경로들은 위상이 어긋나 상쇄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마치 빛이 딱 한 길만 간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빛에게 이쪽으로 와라고 명령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거울은 가능한 경로들 가운데 서로를 남기고 서로를 죽이는 조건을 만드는 표면입니다. 당신이 거울에서 보는 얼굴은 살아남은 경로들의 집단적 승리입니다. 당신의 눈에 도달하지 못한 수많은 다른 가능성들이 지워진 뒤에 남은 형태. 그래서 거울은 당신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정보만 통과시키는 재판장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열린 고리가 조금 풀립니다. 빛은 거울에서 단순히 튕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경로들의 간섭 속에서 우리가 반사라고 부르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파인만의 방식으로 보면 거울은 물건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것은 표면이 아니라 계산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그 무대의 결과를 너무 오래 보아온 나머지 그것이 원래부터 당연한 법칙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이건 그저 훌륭한 물리학 수업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업이 아니라 고백에 더 가까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빛의 경로가 아니라 왜 그 경로가 결국 나라는 감각으로 이어지는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울은 수많은 경로 중 일부만 남깁니다. 그런데 당신의 뇌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외부 세계의 무한한 정보 중 극히 적은 신호만 받아들여 그걸 일관된 세계로 엮어냅니다. 즉, 거울과 뇌는 서로 다른 규모에서 비슷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광학적으로 상세와 보강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신경학적으로 선택과 해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당신은 적의 나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것은 실제 자신 전체가 아니라 살아남은 정보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거울은 당신의 안면만 돌려보내고 뇌는 그 안면의 기억을 덧붙이고 언어는 그것을 자아라고 묵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너무 빠르게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진실이라기보다 정교한 합의에 가깝습니다. 우주와 신경계 사이에 여기서 파인만의 또 다른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그는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고 당신은 스스로를 가장 쉽게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실험실에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거울 앞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보여주는 기계가 아니라 오해를 유도하는 기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울 속 표면을 실체로 착각하고 반복된 익숙함을 본질로 오해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한 번 더 생각 실험을 해봅시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행위를 봅니다. 눈에서 시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의식해 보세요. 당신은 거울을 향해 무엇인가를 쏘는 존재가 아니라 거울을 통해 도착한 흔적을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각이 바뀝니다. 갑자기 당신은 세계를 정복하는 주체가 아니라 세계의 도착을 허용하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거울은 단지 얼굴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호수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밤의 쇼윈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사를 볼 때마다 실제 사물과 되돌아온 정보 사이에 서 있게 됩니다. 현실과 상, 원본과 경로, 사물과 해석. 거울은 늘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고대 신화에서는 영혼과 연결됐고 철학에서는 자기인식의 비유가 되었으며 과학에서는 대칭과 관측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단순한 물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던 것입니다. 아주 조용한 새벽을 떠올려 보세요. 불을 켜지 않은 방. 창밖에 희미한 도시 불빛만 남아있고 당신은 검은 유리처럼 된 창문에 어렴풋이 비친 자기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윤곽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명할 때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보가 줄어들면 해석은 오히려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희미한 상에 피로를 넣고 나이를 넣고 기억을 넣고 걱정을 넣습니다. 다시 말해 거울은 흐릴수록 더 많은 당신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적게 보여주는데 의식은 더 많이 채웁니다.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웁니다.
자아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메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파인만이 꽃을 보며 말했던 것처럼 작은 구조 안에는 더 큰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꽃잎의 색 뒤에 진화가 있고, 향기 뒤에 곤충의 시각이 있고, 세포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듯이 거울의 반사 뒤에도 경로와 상세와 인식과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이 겨우 가리고 있는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네 번째 고리가 열립니다. 만약 거울이 당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해석하게 만드는 장치라면 우리는 왜 하필 좌우 뒤바뀜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왜 거울 속 나는 왼손잡이 같다는 감각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착시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몸을 어떻게 기준점으로 삼는지를 폭로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 그 문을 열 겁니다. 하지만 먼저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거울이 반사를 만든다는 사실은 지구적 규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칭은 우주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연 법칙은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는가,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가, 앞과 뒤를 구분하는가. 오래전 물리학자들은 자연이 거울 대칭을 보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현실은 좌우를 바꿔도 본질은 같을 것이라고. 하지만 우주는 인간의 직관보다 훨씬 덜 친절했습니다. 파인만은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다룹니다. 우리의 상식은 물리 법칙이 거울 반사에 대해 대칭적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약한 상호작용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 깊은 층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이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울을 보며 좌우를 헷갈려 하는데 우주 자체는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미 좌우를 구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거울은 단순한 욕실용품이 아니라 대칭과 비대칭 사이에 놓인 인간의 혼란이 됩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대칭을 경험하지만 자연은 완전한 대칭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얼굴도 완전한 대칭이 아니고 몸도 그렇지 않으며 심장은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뇌의 기능도 완벽히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칭을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생명은 정확히 그 대칭의 미세한 파괴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울은 그걸 들키게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열린 고리를 풀어야 할 시간입니다. 거울은 왜 왼쪽과 오른쪽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까? 정답은 놀랄 만큼 단순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오해되어 왔습니다. 거울은 좌우를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거울은 앞뒤 방향을 반전시킵니다. 당신의 코가 거울 쪽을 향해 있다면 거울 속 상의 코는 당신 쪽을 향해 옵니다. 즉, 거울은 표면의 수직인 방향을 뒤집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과 마주보는 타인을 상상할 때 그 타인이 자신을 향해 180도 회전해 섰다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합니다. 바로 그 정신적 회전이 좌우 뒤바뀜의 착각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거울이 당신을 비틀어 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머릿속에서 자신을 돌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속 인물은 마치 당신과 마주선 또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과 자리를 바꾸려면 몸을 돌려야 하고 몸을 돌리면 좌우가 뒤바뀌죠. 결국 거울의 반전은 물리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체 도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절대 좌표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 몸을 기준으로 느낍니다. 거울은 바로 그 기준을 살짝 비틀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울이 앞뒤를 바꾸고 뇌가 그걸 좌우 뒤바뀜으로 번역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늘 변환된 자기 자신만 봅니다. 광학적으로 변환되고 신경학적으로 변환되고 언어적으로 변환된 자신. 그러니 나는 나를 안다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대담한 주장입니다. 당신은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거울을 통해 보았고
사진을 통해 보았고 영상 속 지연된 프레임을 통해 보았습니다. 타인의 눈 속에서 추측했고 기억 속에서 편집했고 내면의 독백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자아는 직접 경험된 본체가 아니라 반사와 기록과 번역의 집합입니다. 이것은 슬픈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답고 기괴한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직접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모델을 계속 갱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열린 고리가 되돌아옵니다. 거울 속의 당신은 언제나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물론 욕실 거울 앞에서는 그 지연이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거울로, 거울에서 다시 눈으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극도로 짧습니다. 그러나 짧다는 것과 0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언제나 약간 전의 빛입니다. 우주에 완전한 즉시는 없습니다. 별을 볼 때 우리는 과거를 보고, 산을 볼 때도 과거를 보고, 손등을 볼 때도 과거를 봅니다. 거울은 단지 그 사실을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조차 현재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물리적 지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식 자체도 지연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 신호는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뇌는 그 신호들을 통합해 지금이라는 감각을 구성합니다. 당신이 현재라고 느끼는 순간조차 사실은 약간 늦게 정리된 보고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울은 단순히 빛이 늦는 장소가 아니라 의식이 자기 구조를 닮은 사물입니다. 둘 다 직접성과 거리가 멉니다. 둘 다 순수한 현재를 주지 않습니다. 둘 다 도착한 뒤에 의미를 만듭니다. 파인만은 자연의 상상력은 인간보다 훨씬 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거울 앞에 놓으면 갑자기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거울을 단순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연은 그 단순함 안에 경로의 간섭, 대칭의 파괴, 시간의 지연, 자아의 오인을 동시에 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사물 하나가 사실은 현실 전체의 축소판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생각 실험을 해봅시다. 거울 앞에 선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얼굴을 보지 말고 호흡만 보세요. 가슴이 아주 조금 오르고 내립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표정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변합니다. 당신은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조각상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생리적 리듬, 신경의 미세한 떨림, 감정의 그늘, 과거의 습관이 한 프레임 안에서 계속 재협상됩니다. 즉, 당신은 거울 속에서 누구라기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어떤 슬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진을 남기고, 표정을 관리하고, 더 나은 버전의 나를 만들려 하고, 과거의 나를 부정하거나 미래의 나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거울은 조용히 말합니다.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너는 없다고. 지금 보이는 것도 이미 조금 전의 너이고 너라고 부르는 것도 해석된 패턴이며 그 패턴조차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이 말은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반대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건 당신이 단단한 감옥에 갇힌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매 순간 다시 구성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울이 보여주는 것은 얼굴의 결정판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의 표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판결문으로 읽지만 사실은 경과 보고서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고 단백질은 접히고 풀리고 전자는 결합을 만들고 끊고 신경은 과거와 현재를 임시로 묶어 의미를 만듭니다. 거울 표면에서 일어나는 상쇄와 보강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당신 내부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거울이 당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말은 단순히 거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래부터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수많은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제 루프들은 거의 다 닫혀갑니다. 빛은 모든 가능한 길의 간섭 끝에 우리가 반사라고 부르는 질서를 드러냅니다. 거울은 당신의 좌우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반전시키고 당신의 뇌가 그것을 자기 몸의 기준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 한 번도 완전한 현재의 자신을 본 적이 없으며 늘 지연된 정보와 해석된 패턴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우리를 흔드는가? 그건 우리가 거울을 정직한 물건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사진보다 솔직하고 타인의 말보다 객관적이고 자기 기만보다 차갑다고. 하지만 파인만적인 시선으로 보면 거울은 정직해서 진실한 것이 아니라 너무 제한적이어서 진실해 보였던 겁니다. 거울은 표면만 주고 우리는 그 빈칸을 나머지 존재로 메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구해내기도 합니다. 파인만이 말했듯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거울 앞에서 그 말은 거의 윤리처럼 들립니다. 당신이 보는 얼굴 하나로 자기 존재 전체를 판결하지 말 것. 오늘의 피로를 본질로 오해하지 말 것. 우연한 각도와 조명과 기억이 만든 순간을 영구한 진실로 착각하지 말 것. 거울은 보고서일 뿐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거울은 당신을 비추는 물건이 아니라 우주가 수많은 가능성을 지운 끝에 잠시 허락한 한 형태의 당신을 되돌려주는 물건이며 당신이 그 표면에서 만나는 것은 본체가 아니라 늘 조금 늦고 조금 번역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다시 바꿉니다. 거울 앞에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경로의 생존자이고 해석의 산물이며 시간의 지연 위에서 겨우 현재를 발명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은 당신의 적도 아니고 완전한 친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증인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고정된 물건이 아니라 빛과 기억과 몸과 우주 법칙이 순간적으로 합의한 사건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어쩌면 파인만이 진짜로 알고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감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과학은 사물을 덜 신비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을 박살내고 그 안에서 더 깊은 경이감을 되찾게 하는 일. 꽃은 꽃 이상이 되고 빛은 빛 이상이 되며 거울은 거울 이상이 됩니다. 욕실 벽에 유리판 하나가 갑자기 존재론이 되고 자기 얼굴 하나가 갑자기 우주의 계산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신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던 것이었다는 걸. 그러니 다음에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예전처럼 단순히 얼굴을 확인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잠깐 멈추게 될 겁니다. 지금 돌아온 이 빛은 어디서 살아남았는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정말 나인가? 아니면 나에 대한 가장 익숙한 번역인가? 그리고 만약 거울조차 나를 직접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